자, 이제 3페이지 가시면 이제 기간과 기한 나오죠. 기간과 기한. 자, 모든 세법별로 뭐 기간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언제까지 뭘 해라. 이게 기간과 기한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기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 기간이라 하면 이제 출발이 있죠. 부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자, 이걸 보통 이제 기산일이라고 부르죠. 기산일. 기산일. 그리고 여기 만료일. 기간 만료일. 기산일 만료일. 자, 사실 중요한 건 기산일이죠.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기산일. 기산일 관련 얘기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날짜 따질 때 이제 원칙이 민법에 따른대요. 민법에 정해놓은 걸 따르래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 날짜 따지고 하는 걸 따지면 우리가 적수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임,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적수계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민법이 따른다고 국기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세법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국기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민법이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법은 어떻게 돼 있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 민법은 반대로 돼 있어요. 초일 불산입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르는데 이 민법이 어떻게 되냐면 민법이 요 안에 또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이 이제 초일을 산입하지 말아라. 초일 불산입. 그러면 이제 말일 산입이 되겠죠. 이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게 민법이에요. 초일 불산입. 첫째 날은 집어넣지 않는 걸로 초일 불산입. 근데 또 민법 안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는 반대로 초일 산입이겠죠. 이제 어떤 경우냐면 초일 산입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전 0시부터. 그러니까 뭐뭐의 다음 날부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라는 얘기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뭐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것들은 초일 산입하는 거야. 그날을 포함하는 거지 이제. 뭐뭐의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날부터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라고 얘기하면 민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날짜는 집어넣지 않아. 초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 원칙. 자, 그런데 오전 0시부터면 초일 산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란 걸 하면 부가가세에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업 개시일부터라고 할 때 그럼 사업 개시일이 만약에 2월 1일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따져야 돼? 20일 따질 때 2월 2일부터 초일 불산입이니까 사업 개시일부터라고 했을 때 그 개시일은 포함하지 않은 초일 불산입한 2월 2일부터 날짜 따져가지고 2월 21일까지 하면 되는 거야. 20일 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다.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이렇게 이게 초일 불산입 원칙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예외로 이제 초일 산입하는 거는 오전 0시부터 뭐뭐의 다음 날부터. 그러면 뒤에 이제 오늘 보시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뭐의 다음 날부터. 자,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기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다음 날 4월 1일부터가 되는 거지. 뭐뭐의 다음 날부터.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뭐뭐의 다음 날부터. 뭐뭐부터라고 했을 때 그 초일 산입하지 않는 게 맞지만 뭐뭐의 다음 날부터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초일 산입이 되는 거죠. 이게 오전 0시 개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연령 계산, 나이 따지고 할 때 연령 계산할 때 이때는 초일 산입 원칙이라서 출생일부터 따지는 거야. 태어난 날부터 연령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이런 개념이다. 이게 민법에 따르면 이렇게 예외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 거. 요 내용을 우리 국기법에서는 준용한다 이거죠. 원칙이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일 불산입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만 초일 산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예외로 당연히 이제 국기법에서도 이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외로 자, 예외가 아까 얘기했지만 적수계산, 그죠? 적수계산, 간주임대료 같은 거, 적수계산 날짜 계산할 때, 자, 이 적수계산들은 다 뭐냐면 이자율 곱하는 것들이에요. 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한다든가. 그럼 이자율 개념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우리 이자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대출 한번 받아보시면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해죠? 대출 받은 날짜부터 이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대출 받으면 오늘부터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갚은 날짜 이자 안 내요. 갚는 날짜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자 개념인 이 적수 계산할 때는 이때는 초일 산입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초일 산입. 자,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근데 요거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초일 산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다 이거죠.
적수 계산만 그런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날짜 계산하는 거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니다. 요런만 빼고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산일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만 좀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한. 기한은 언제까지 뭘 하라 이거죠. 언제까지 뭘 이행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기한. 자, 그럼 기한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까지 하면 된다. 이 날짜 지켜야 되겠죠. 날짜 기한 정해놓은 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 가산세 문다든 같은 게 불이익이 따를 거예요, 그죠? 되게 민감한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기한까지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돼. 뭐 이게 보면 신고 기한, 신청 기한,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 납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한이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뭔가 이것저것 정리해 놓은 것이 세법에. 자, 첫 번째. 자, 기한 만료일을 따져봤더니 기한일이 올해 개정을 좀 했어요. 자, 우리 토공근이라고 하는 걸 맨날 기억하는 토공근. 자, 언제까지 이행하라. 법인세 3월 30일까지 신고해라. 라고 되는데 그 신고 기한이 3월 31일이 이게 토요일인 거야. 그럼 토요일 날은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은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 날이래요. 다음 날. 그럼 일요일은 또 공휴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날로 가는 예외적인 사항이야. 근데 그게 이제 대체 공휴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논란이 불거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둔 게 기한일이 토요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도 표현이 들어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자, 또는 공휴일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기다가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도 쉬는 날은 맞잖아요, 그죠? 이것도 표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공휴일로 볼 거냐? 이건 대체하는 건데 이것도 포함시킬 거냐 여기에? 자, 근데 포함시키자 이거죠. 이것도 같이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근로자의 날, 그죠? 자, 원래 토공근이라고 우리가 안 왔는데 일요일도 표현 들어갔고 대체 공휴일 들어갔다 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야. 기한일이 요 날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다음 날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는 거죠. 다음 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또 기한 내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우편 신고예요. 우편으로 뭔가 제출하는 거야. 우편 신고하거나 우편 제출하거나 등. 자, 이런 거 했을 때. 자, 우편으로 내가 이제 법인세 신고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럼 3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한인데 그 날짜까지 이제 뭘 해야 돼?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이 3월 30일까지 세무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3월 30일쯤에서 발신을 했네요. 그러면 다음 날, 뭐 빠른 듣기 같은 거 하면 보통 다음 날 가니까 그러면 좀 그나마 안전하긴 한데 일반 우편을 보내면 다음 날 가주면 좋은데 혹시 4월 1일 돼서 도달해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한번 3월 한 27일쯤 돼서까지는 해야지만 안전하게 3월 30일까지 도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면 안 되지. 그죠? 이거 안 해버리면 신고 기한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는데 이따가 뒤에 들어보시면 가산세가 붙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때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우편 제출하는 경우는 이때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이제 법에 정해놓은 기한이 있고, 자, 우편을 내가 발신을 하고 그리고 이때 도달했다 하더라도 도달주의가 원칙이 되는 게 맞겠지만 발신했을 때 그 날짜가 기한 내에만 발신했다면 뒤에 도달하더라도 인정해줄게.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예외적으로 기한까지 도달까지 하는 게 원래 맞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서류 제출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보내는 거, 제출하는 거, 기한 엄수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발신주의 특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발신이 돼야 되겠네.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한다면 그 전에 발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신되는 날짜 어떻게 판단해 보지? 발신됐는지 아닌지를 우편 날짜 도장이라고 나와요. 이제 이게 발신주의를 따져볼 때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우편에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요 날짜에 이제 발신만 되면 되는 거야. 날짜 찍히잖아요, 아니요? 우편으로 보낼 때. 자, 근데 이 도장이 찍혀 있던 것 같긴 한데 훼손돼 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면요, 요게 찍힌 날로 보는 게 맞는데 요게 만약에 확인이 안 돼 버리면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표현이 통상의 배송 일수를 따져보래요.
통상 배송 일수. 자,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네. 아니면 찍혔지만 훼손돼 갖고 발로 밟아서 뭐해서 뭐 파손되고 찢겨지고 막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도달을 지금 4월 한 1일에 도달한 거야. 4월 1일 날. 아니면 4월 2일 날 한 거야. 4월 2일 날. 그럼 3월 30일까지 안 했잖아요. 그럼 세무서는 이때 도달했지만 그럼 이 날짜에 이제 여기 보낸 그런 뭐 진주에서 보냈든 아니면 뭐 광주에서 보냈든 부산에서 보냈든 그런 우편물들이 많이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날짜에 4월 2일자에 도달한 것들 따져보면 보니까 보통 3월 31일 날 발신했더만 그러면 통상 배송 이슈가 이틀 정도 걸렸네. 그 지역에서 날라온 거는 그렇게 판단해 갖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상 배송 일수를 고려하라. 확인이 안 되면 이걸 고려해서 판단하라. 이게 돼 있다 이거죠. 통상의 배송 일수를 고려해서 판단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이제 서류 제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한 엄수에 대한 얘기를 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서류의 송달이라고 좀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서류의 송달. 이건 반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서류를 보내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따져야 돼? 그거는 도달까지 해야 되는 거야.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보내는 거는 철저하게 납세자 편에 서 갖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류의 송달이라고 뒤에 나오는 거는 서류의 송달은 뒤에 또 보겠지만 서류의 송달은 발신주의가 아니고요. 도달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달주의. 도달까지 해야지만 된다. 과세관청이 보내는 서류 언제까지 보내다라고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다면 발신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달까지 해야지만 인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편 제출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 자, 기한까지 뭔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요즘 보면 전자신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전자신고. 또 전자납부 같은 거 한단 말이죠. 또 전자납부도 해. 주로 전자신고 얘기인데 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막 그래요. 법인세 신고도. 자, 그러면 전자신고를 했을 때 이거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날짜 기준으로 전자신고 된 걸로 볼 거냐. 이게 국세청장한테 이게 전송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전송된 때. 전송이 되면 돼요. 전송되면 그 날짜 3월 30일까지 전송만 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것이 저장된 때라고 나와. 입력된 때, 저장된 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저장된 때, 입력된 때가 또 나오거든요. 다른 거 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전송을 해야 돼. 자, 우리가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 작성을 해갖고 이거를 전자신고를 하려면 홈택스를 통해서 하려면 변환도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이제 저장 기능이 있어요. 저장을 시켜놓을 수가 있어. 전송까지 안 가고. 저장된 거를 나중에 전송하러 가기 눌러가지고 전송까지 보내면 전송이 되는 거야. 그럼 저장만 해놨다. 그러면 전송 안 됐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저장했는데요. 넌 저장했다. 그건 안 돼. 구세주는 전송까지 돼야지만 3월 30일까지 해야지만 올바른 신고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송된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한 내 전송까지 됐느냐. 저장된 때 아니다. 전송된 때. 전송까지 해야 전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전송된 때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자, 전자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자, 요즘에는 다 우편으로 누가 해? 전자하지? 전자하려고 했더니 그 기한 만료일에 만약에 자, 그 기한 만료일이야. 전자신고 등 하는데 3월 30일 예를 들면 법인세 기한 만료일에 정전이라든가 오류 등의 이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다는 거야. 장애. 자, 장애가 있어갖고요. 전자신고 납부를 못하게 된 거야. 3월 30일 날 정전이나 오류가 발생해가지고요. 이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홈택스를 이용해갖고 전자신고를 못하게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장애가 있다면 요 경우에는 자, 이 장애가 복구돼요.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요. 복구돼요.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도 아니고요. 된 날의 다음 날이야. 말장난치기 딱 좋죠? 자, 장애가 있어갖고 못하는 거야. 여기서 말장난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먼저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요. 복구된 날 아니고 복구돼서 전자신고 납부 등이 가능하게 된 날. 이 가능하게 된 날이 가능하게 됐는데 밤 11시 20분쯤에 복구가 된 거야. 그럼 40분 남았네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40분 동안 해? 복구된지도 몰랐네, 그죠? 아유, 하루 종일 안 되네. 그래갖고 퇴근했어 8시에. 근데 9시에 이게 복구가 됐대.
그럼 다시 또 가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또 이제 전자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음 날까지 이제 그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다. 여기 있고 또 몇 년 전에 개정한 것이 자 이게 장애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게 다음 날로 연장이 되는 거냐? 그러면 3월 30일까지 법인 신고라고 한다면 4월 1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날. 장애가 복구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장애가 복구가 만약에 예를 들면 3월 20일쯤에 장애가 있었던 거야. 3월 20일쯤에 장애가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복구가 중간에 된 거예요. 그러면 4월 2일까지 하루 더 주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장애가 있었던 건 필요 없어.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기한 만료일이 3월 31일에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중간에 장애가 있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기한 만료일에 정전 등의 오류가 있어서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하는 거고 이것도 다음 날이다. 이렇게 두 개 포인트 삼아서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전자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다. 자 거기다가 얹어서 이제 교재 가볼게요. 3페이지 가시면 자 위에 기간 계산 나와 있고 기산일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초일 불산입, 초일 산입 등등. 자 기한의 특례. 자 그 공휴일 등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제 날 5가지. 그 다음 날이 기한이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우편날 도장이 찍힌 날 발신주의로 해줄게. 확인이 안 돼 버리면 통상 배송 일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전자신고네요. 자 신고 시기는 언제로 봐준다? 전송된 때다. 일단 명확히 전송된 때. 그다음에 기한의 특례. 기한 만료일, 납부기한 만료일 동그라미, 만료일에 정전이나 오류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못하게 돼버렸다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 신고 납부가 된 날 아니고 그 다음 날이다 명확히. 그리고 추가로 얹어서 이때 첨부하는 서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전자신고 3월 31일까지는 회 일반적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데 전자신고에 변환돼 갖고 가는 서류가 변환이라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서류는 변환되지만 변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단 전자신고는 받는데 그건 당연히 한데 필요한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까지 다 들어가는 게 원래 신고지만 전자신고를 하고 그 서류들은 열을 줄게. 10일 동그라미. 첨부 서류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0일까지 우리가 우편으로 또 보내. 전자신고 광고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은 첨부 서류를 4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일 날짜 같은 것들 1차니까 뭐 2차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2차로 가기에는 오히려 이제 필요한 것들 잘 외워서 쓸 것들 쓰고 못 쓸 거다 그러면 지워버리고 하면서 할 것들 가지고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지만 1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건 장난치는 거 다른 거 다 공부했는데 이거 하나 안 봤는데 이게 나와버리면 당필 보는 거니까 하는 김에 그래서 10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0일 20일 중으로 바꾸고 막 장난칠 수 있어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자신고 하더라도 필수한 서류들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등등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돼 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재 등 기한 연장이죠. 나름대로 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3번이에요. 이제 천재 등 기한 연장.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 단독 주제처럼 보시면 돼요. 천재 등 기한 연장. 천재 지변. 자, 이것도 말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자, 요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이라는 사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각종 기한 정해놓은 것이 이게 신고 기한 또는 신청 기한, 신고 신청 또는 뭐 청구 이게 이제 불복 청구 같은 것들, 심판 청구 같은 청구, 그 다음에 어떤 제출, 그 다음에 통지,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 자 납부, 징수. 이렇게 과거에 돼 있었거든요. 납부 또는 징수 이 기한들이 이런 사유를 만족하게 되면 연장되는 거다.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서 지진 나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뭔가 기한 내에 뭘 이행을 못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연장을 해줄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장해줄게 이런 개념인데 어떤 기한이 신고 기한이 신청 기한이 다 연장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중에 징수에 대한 거는 이건 국세징수법에 징수유예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내져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선 제외. 이건 제외. 진직 제외돼 있었어. 그리고 납부에 대한 것도 써 있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개정해 갖고 납부도 역시 징수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국징법으로. 그 납부에 대한 것도 징수 국징법에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대신에 국기법은 제외. 여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되면 틀린 지면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사유 같은 것들 공부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 만족하면 신고기한, 신청기한 이런 것들이 연장된다 할 때 납부기한 연장된다고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거는 국징법으로 이관돼 있다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까지만. 납부와 징수는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천재지변 기한 연장은 아셨죠? 납부는 아니다. 징수도 아니다. 요거까지만. 자,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안에서는 첫 번째가 자, 연장 해주는데 연장 사유가 제일 중요하겠지. 일단 연장 사유 어떤 게 있는지. 연장 사유는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겸사겸사 외워주시면 참 좋은데 지금 외우기는 부담스럽죠? 노력은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 2차 공부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외워놓으면 세 군데 정도 영향을 미쳐요. 똑같은 내용이 세 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우면 1타 3피가 되는 건가?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8번까지 사유가 있는데 자, 교재 가보시면 3페이지 하단에 연장 사유 있죠? 그 전에 위에 보면 대상 기한이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까지만 써 있죠? 납부와 징수는 제외. 이거 표현되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납부와 징수는 제외. 자, 이거는 국징법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 국징법으로. 자, 그리고 연장 사유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천재지변 키워드 천재지변 발생했다. 어쩔 수 없죠. 지진 났다든가 하는데 쓰나미 왔고 막 그런데 어떻게 기한 내 이행을 해? 그죠? 자, 두 번째는 불난 거야. 화재. 전쟁 난 거야. 전화. 화재, 전화, 재해, 도난. 키워드는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자, 3번은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 아픈 거예요. 경황이 없잖아요. 그죠? 자, 또는 중상해 이런 게 있는 거야.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이래요. 사망하여 상중은 그냥 상당했는데 어떻게 이양하겠어, 그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봐주는 건 당연한데 이제 중상해에 대한 개념이 좀 이게 애매하다 보니 6개월이라는 말이 없을 당시에는 내가 중상해라고 막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한 8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 당뇨.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다 이상 소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마지막에 뭐라면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경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런 거야. 간에 뭐 낭종이 있다, 담낭에 뭐가 있다 그러고 막 겁을 먹고 딱 봤는데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더니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 뭐 또 몇 센치고 몇 센치고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에 물혹이 있대. 자연스럽게 물혹이 터져갖고 이제 하는 거니까 몇 센치 10cm 넘어가지 않으면 뭐 문제 없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고 그 건강검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이게 병원 치료도 해야 되는 거니까 경과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다라고 주장하면 또 할 말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둔 거야.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4번은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이런 거 또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이나 이런 최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정전 등, 그죠? 어떤 오류가 있어서 한다. 나중에 좀 외울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 일단 읽고 이해하시면 되죠. 아, 정전 발생했어?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최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가동이 안 되겠죠. 정전 났으니까, 그죠? 자, 또 오류가 발생해 버렸다든가 이런 거 4번. 자, 그다음 5번은 이제 금융회사나 최신관서가 쉬고 있는 거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사유, 그죠? 6번은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영치됐대요. 자, 내가 뭔가 신고하고 하려고 해도 자료가 있어야지 신고하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자료, PC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우리 대표가 뭐 횡령을 했다든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와서 이 서류 같은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다 싣고 가버렸네요. 가져가고 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고하고 싶어도 자료가 지금 없는 거야. 기억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연장해 준다. 권한 있는 기관은 보통 법원일 거야. 검찰이라든가 이 법원 등에서 장부 같은 것들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7번 안타깝죠. 장부 작성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불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한다. 안타깝죠. 그죠? 세무사무실 불나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갑이랑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들 세무사가 대리해서 해줘야 되는데 불나갖고 못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연장 사유에 들어가 있구나. 세무대리인의 화재, 전화, 재해, 도난 똑같네요.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자, 2번하고 7번 비슷한 거네. 근데 2번은 내 자신이 이런 개념이고 7번은 작성 대행하는 세무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번은 위에 준하는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2번, 3번, 6번에 준하는 사유라고 돼 있네요. 뭐 여기까지 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훑어본 것들 좀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 더 정확히 풀 수 있으니까 좋고 외워져 있으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훨씬 도움되는 거니까 좋고 안 되면 그래도 감만 좀 잡으시면서 이 사유가 있다더라.
자, 이런 연장 사유가 있대요. 그럼 연장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이 사유들이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은 가산세가 100% 감면돼요. 이런 사유 가산세 감면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불복 청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복은 며칠 내 하는 거다 들어보셨나요? 억울하면 며칠 내 싸우는 거지? 90일 내 이게 불복을 해야 돼. 90일 지나버리면 못 싸워. 근데 90일 도는 대중에 90일 동안 내가 판단해 갖고 싸워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던 거야. 그러면 이때는 또 90일 기간이 연장됩니다.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외워놓으시면 세 군데 써먹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됐고 연장 사유. 자, 두 번째는 그럼 연장 사유를 만족했다면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거지? 연장 기한이죠. 연장 기한. 자, 이것도 이제 원칙으로 좀 적으시면 자, 연장 그러면 이런 사유 발생했어. 아, 그러면 3개월까지 연장해 줄게. 3개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원칙은 3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 지나도록 이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거야.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득이한 사유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플러스 1개월 범위 내 이제 추가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자, 뭐 했다면 사유 미소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합쳐 보면 맥스 몇 개월 되는 거야? 맥스 4개월로 보면 되는 거죠. 4개월. 3개월 범위 연장하고 추가로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으니까 4개월.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로 이 중에 제일 타격이 큰 거는 신고야, 신고. 그래서 신고에 대한 기한 연장은 신고에 대한 거는 그냥 9개월 범위 내라고 돼 있어. 그냥 신고는 따로 떼서 9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애초부터 9개월 범위 내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거는 자, 이게 되는 겁니다. 연장 기한. 신고는 9개월 범위 내 가능해요. 얘는 맥스 4개월이고 나머지는 신고는 9개월. 자,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사유를 만족했어? 그럼 기한은 여기까지 연장이 된대? 그러면 연장을 받아 먹으려면 이제 절차. 연장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신청. 근데 직권도 가능해. 연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말장난칠 때 신청해야지만 된다면 틀린 지문 되는 거야. 신청이 원래 기본적이지만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올해 직권 연장을 했었어요. 1월 달에 우리 구정이 연휴가 껴가지고 구정 끝나자마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1월 달에 1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 27일까지 이틀 연장해 줬어요. 직권으로 바로 연장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신청 안 했더라도 다들 1월 달 넘어올 때 아, 우리 이번에 구정 못 세는 거야? 구정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신고 25일 1월 25일 신고 하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되는 거니까 끝나고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다다음 날인가 그래서 이틀 연장해 줄게 라고 해서 27일까지 이렇게 직권도 가능해요. 직권. 자, 연장 절차 를 볼 텐데 이제 직권도 가능하다. 별표 직권 연장도 가능하다. 직권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없어도 연장 가능. 신청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연장 절차는 일단 첫 번째 연장해 주세요라고 연장 신청을 해야 되겠죠? 연장 신청. 직권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신청, 연장 신청하는 거예요. 자, 연장 신청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기한 만료 3일 전까지는 신청하는 거야. 세무서도 이것저것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시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 달라. 자, 자, 부득이한 어떤 인정된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까지만 해.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아까 사망하의 상중인 때 그럼 3일 전까지는 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틀 남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상을 당한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기한 만료일까지 원래 3일 전까지가 맞지만 만료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갖다부터 연장해 줄 건지 말 건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거든. 통지 알려줘야죠. 이제 답답하니까 승인 여부를 통지해 달라 이거죠. 자, 언제까지 하는 거냐?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거는 기한 만료일 전에라고 돼 있어요. 전에 만료하기 전에 만료일 전에. 자, 통지는 개별
개별적으로 각각의 신청한 자들한테 개별 통지하는 게 원칙이야. 개별 통지. 기한 만료일 전에 개별 통지. 기한 만료일 전까지만 개별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연장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에 대한 통지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장 신청은 3일 전까지 하는 거고 인정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까지 하면 되는 거고 만료되기 전에 개별 통지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게 개별 통지가 이제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 개별 통지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자. 근데 이때는 이제 개별 통지하지 않고요. 이걸 뭐 공고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개별 통지, 개별적으로 다 통지하지 않고요. 자, 이게 개별 통지. 이때 예외적인 사항으로 여기 사유 중에 네, 4번 사유. 기한 연장 사유 중에 4번 사유가 아까 뭐였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등 이렇게 한국은행 최신관서, 그죠? 자, 이거 나오는 그 사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거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발생했다든가, 자 또는 자 개별 통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 개별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개별 통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자 또는 통지 대상자가 통지할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라 이거죠. 다수다. 이런 게 아마도 이제 이 직권으로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 통지가 원칙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관보나 이제 일반 신문에 공고하는 거야. 관보에다가 또는 일간 신문 같은 데다가 공고 방식으로 이제 통지가 할 수 있다. 통지 가능하다. 공고하는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정리해 볼까 이제. 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대상 기한 아까 납부 징수 제외, 그다음에 연장 사유 8번까지 연장 기한 3개월 플러스 1개월, 그다음에 예외로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맥스 9개월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장 방법은 신청에 따른 연장도 있고 직권 연장 동그라미 별표 직권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이제 연장 절차는 원칙으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고, 자 신청하는 거 그 밑에 예외 먼저 가볼게요. 1번 원칙, 2번 예외. 밑에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없다고 인정된 어떤 사유가 있다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거는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다, 그죠? 근데 인정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까지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원칙과 예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재에는. 자 그런데 거기 중간에 꽃표시. 자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그죠? 공고 방식의 통지를 할 수 있다. 4번 사유 전국적 발생.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 그다음에 개별 통지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이때는 개별 통지를 못하고 관보 일간신문 등의 공고 방식의 통지 가능하다까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밑에 개정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게 올해 개정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납부에 대한 거는 이제 국진법으로 이관돼 있다, 그죠? 납부와 징수란 말 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납부도 같이 갔다 국진법으로 납부와 징수 다 이제 국진법으로 이관돼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하면 틀린 질문 되는 거다. 여기까지 내게 되면 너무 지엽적이긴 하지만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이 이제 서류의 송달 나오네요. 4페이지. 자 서류의 송달도 양이 좀 되고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류의 송달은 뭘 말하는 거죠? 서류의 송달은 서류의 제출은 여기 있지만 서류의 제출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걸 말하는 거고, 반대로 서류의 송달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류의 송달이야. 서류 송달. 자, 그럼 서류를 과세관청에서 보낸데 그럼 이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은 누구한테 보낼 거냐? 송달 받아야 할 자. 송달할 때 누구한테 보낼 거냐? 어디다가 보낼 거냐? 어디다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되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서류의 송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지?가 이제 중요한 어떤 목차가 돼요. 네 가지가. 자, 그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류의 송달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도. 자,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과세관청에서 얘한테 부가처분 등을 하는 세금 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함. 당연히 과세 사실을 충족했다. 그게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타당하지 않은 부가처분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타당한 내용상의 어떤 하자가 없는 제대로 된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차의 절차. 과세관청에서 행정청에서 하는 거는 절차를 만족해야 돼. 절차를 만족 못하면 아무리 내용이 그게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 부가처분은 취소가 돼버립니다. 부가처분이 취소가 돼요. 납세무 자체가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를 잘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다툼도 되게 많고 요게 만족을 못했다고 돼버리면 그 부가처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취소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런 과정인데 자, 그래서 서류의 송달. 자,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가 서류의 송달을 할 때 첫 번째가 송달 받아야 할 자. 누구한테 송달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송달 받아야 할 자. 자, 송달 받아야 할 자는 이제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일까요? 원칙. 누구한테 송달하면 되는 거죠?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면 되는 거야? 납세자인가? 납세자? 납세자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폭넓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납세자라고 표현 다른 건 잘못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송달할 서류에 송달 받을 자로 지정된 자 이게 명칭이 명의인이라고 돼요. 명의인 송달 받을 자 지정된 자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거다 이거죠. 명의인. 그래서 납세무자라고 하거나 납세자라고 표현되면 사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런 게 말장난 쓰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명확히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거다. 송달 받을 자 명의인. 자,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명의인인데 이게 갑이야. 갑인데 갑이 자기는 송달을 받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뭐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송달해 주면 좋겠어라고 정해 주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게 수임인. 권한을 위임의 반대. 예? 내가 갑이 을에게 위임하면 을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게 이게 수임인. 권한을 받을 숫자 써서 수임인. 그래서 명의인 말고 이제 수임인도 가능한 거야. 명의인과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 수임인을 정했다면, 송달 받을 자를 정해놓고 있다면, 갑인데 을로 정했다면 수임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잠깐만 이거 하나 적어놓죠. 이 수임인이라 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취했다. 당연히 이게 들어갈 거예요. 명시적인 위임. 근데 이제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해요. 묵시적 위임도 포함해요. 묵시적으로 당연히 권한이 위임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 아파트 경비원 이런 거죠. 아파트 그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분 그분. 그럼 그분은 권한을 위임받았냐? 갑이라는 자가 300일로 사는데 아파트 경비원 보고 날라오면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권한을 위임해 드릴 테니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냥 묵시적으로 이 아파트는 그냥 보통은 등기편이든 뭐든 날라오게 되면 일반 우편 같은 거 날라오게 되면 그러면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면 묵시적으로 위임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배달 사고 같은 게 발생하고 막 그런 게 문제가 중간에 불거지니까 아파트 관리 뭐 어떤 규약이나 이런 거 정해가지고 대장 같은 거 만들어서 뭐 101호 쭉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경비원이 받아 전달해 주는 걸 동의하십니까? 라고 동의하는 분은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101호, 202호 막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근데 302호는 정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도장 안 찍었어. 아니 동그라미 안 쳤어. 그럼 그건 당연히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이때는 경비원이 받은 거는 올바른 송달이 되지 못하겠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경비원분이 받은 것도 적법하게 송달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다툼이 나와요. 이 느낌만 좀 가져놓으세요. 우리 세무사 시험 쪽은 기출 문제들 보시면 알지만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출제되는 경우도 꽤나 돼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판례 얘기도 잠깐씩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명시적인 위임이란 절차를 취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지만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둘 다 이게 없다면 이것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구나 정도. 자, 그럼 다시 이제 원칙은 명의인이래요. 근데 여기 또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또 예외가 있겠죠? 예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게 맞지만 예외.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연대납세무자예요.
연대납세무는 이제 뒤에 또 들어보실 거예요. 납세무를 확장하면서 연대라는 말은 뭐죠? 연대 책임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의 납세무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연대 책임 물어가지고요, 각자에게 전액을 이행을 청구하고 등 하는 것이 연대납세무야. 구체적으로는 뒤에 들어보시고요. 연대 책임. 자, 그럼 이게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건데, 연대납세무자들한테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는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되지 뭐 굳이 뭐 다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이때 또 안에서 원칙이 대표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된대.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가 정했다면 대표자에게 보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외로 자, 이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때는 안 왔다면 이때는 징수 유리한 자. 징수가 유리한 자. 대표자한테 보내는 게 맞지만 대표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징수 유리한 자. 갑을병정 중에 갑이 대표자다 그럼 갑한테 보내면 되는 건데 갑이라고 정하지 않았대. 그러면 그때는 징수 유리한 자가 누군지 찾아서 을이다 병이다 찾아서 그 자한테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징수 유리한 자.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여기다 예외로 할게요. 원칙은 대표자에게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정하지 않았으면 징수유한 자. 이게 원칙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외로 자, 이 연대납세무자한테 서류를 보내는데 이게 고지나 독촉에 대한 서류의 송달이야. 돈 내라고 하는 거다 이거. 세금 내라고 하는 고지나 독촉은 되게 중요해서 고지나 독촉은 한 명한테만 보내면 안 되고 각자에게 송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지나 독촉은 이거는 각자 송달.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송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1번이 마샬란 틱이 딱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연대납세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은 각자에게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틀린 지문. 뭐만? 고지나 독촉만. 대표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각자에게 한다. 틀린 지문. 징수 유리한 자 빠지면 안 돼요. 얘가 정하지 않았다면 징수 유리한 자. 그죠? 이게 없다면 이거다. 이게 없다면 또 이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고지나 독촉만 이거니까. 그죠? 자, 말장난 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대납세무자 서류 송달. 자, 그러니까 고지나 독촉 외의 서류의 송달은요. 이건 아닌 서류의 송달은요. 나머지는 그냥 대표자한테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없다면 징수 유리한 자. 각자에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고지나 독촉만 각자에게 송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자, 상속 재산 관리인이 나와요.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 이런 경우가.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럼 이자한테 송달하면 된다는 얘기죠. 상속에 관련된 재산 관리인이 있다면 그자한테 송달하면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칙에 나오는 얘기인데 납세 관리인이라고 있어요. 보칙에 이따 보시면 세금 내는 납세에 대한 관리인이야. 납세 관리인 정했다면 이자한테 송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냐면 이것도 역시 고지나 독촉에 대한 서류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납세 관리는 납세에 대한 관리인이야.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지나 독촉. 요거에 대해서는 이자한테 보내면 된다는 거죠. 다른 서류의 송달은 관리인 정했더라도 이자한테 보낼 필요 없고 그 명의인한테 보내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인 명의인한테. 근데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 고지나 독촉에 대한 서류만은 얘한테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납세 관리니까 세금 내는 거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납세 관리인. 돈 내는 건 굳이 뭐 얘한테 보낼 필요 있나? 돈 내는 건 얘가 관리하고 있는데 돈 내는 건 얘한테 보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속재산 관리는 상속 관련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얘한테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명확히 더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명의인한테 보내면 되는데 명의인이 이제 잘못했나 봐. 체포되거나 감옥 가서 구속돼 있거나 아니면 유치장 유치돼 있어요. 유치가 돼 있다. 자, 체포, 구속, 유치가 돼 있다면 명의인이 그때는 얘한테 보내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보내면 돼?
경찰 관서의 장 아니면 교정시설 교도소 교정시설 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달 받아야 할 자 됐죠? 송달 받아야 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송달 장소 어디다 송달할 거냐 이거죠. 송달 받아야 할 자 두 번째는 송달 장소 어디다 송달할 거냐. 자, 송달 장소 어디다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것도 역시 자, 첫 번째 원칙. 뭔 놈의 원칙과 여기가 자꾸 나와요, 그죠? 원칙. 누가 어디다 송달하면 돼? 그 명인 받아야 할 자가 명인이니까 송달 받아야 할 자 명인 명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이렇게 이런데 여기다 송달하면 돼요. 주소, 영업소, 거소 뭐 이런데 사무소 이런데 자 명인 기준으로 거기다 송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외 얘가 신고시 송달 장소를 신고한 거야. 나 여기다 해달라. 난 집으로 해달라. 아니면 사무실로 해달라. 장소 명확히 딱 어디다 정해놓은 거죠. 주로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주세요. 세무서는 이자의 주소나 영업소 등등 아무데나 보내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원칙이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보내면 되는데 나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송달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난 주로 집에 있거나 주로 사무실에 있거나 영업소에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주세요 라고 신고시 이때는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면 된다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지금 얘기가 신고된 장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로 최근에 개정된 것이 자 여기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주소로 신고한 거야. 자기 주소로 해달라고. 자기 집 주소. 그리고 플러스 이거에 대해 어떤 동의를 했다 이거죠. 동의를 받았다면 자 집으로 신고한 경우는 집은 자꾸 이제 이사 가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된 장소로 하면 되는데 이 장소가 바뀌고 하면 자꾸 변경 신고란 걸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주소로 했다면 집은 자꾸 이사 가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사 자주 다니잖아요, 그죠? 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귀찮네, 그죠? 그래서 주소로 신고한 자가 어떤 동의를 했다면 처음부터 동의 자 이랬다면 이때는 이 이사 가게 되면 하는 게 전입 신고거든요. 이 전입 신고를 자 송달 장소에 대한 변경 신고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변경 신고로 봄 이게 들어왔어요. 전입 신고만으로도 송달 장소를 변경 신고한 걸로 가름한다 이거죠. 그걸로 봐줄게. 그냥 굳이 변경 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냥 이사 가면 전입 신고만 해. 처음에 뭘로 신고했다면 주소로 신고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변경된 거로 볼게요라고 동의를 했다는 얘기야. 이 납세자가 이 명의인이 동의했다면 그러면 전입 신고만 가지고도 변경 신고로 본다. 아셨죠? 이게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송달 받아야 할 자, 송달 장소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중요해요? 이제 송달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낼 거냐 서류를?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송달 받아야 할 자, 송달 장소. 그다음에 송달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좀 좁으니까 또 지우고 넓은 데 하면 참 좋은데 좀 좁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송달 방법이죠. 송달 방법. 자, 송달할 때는 송달 방법은 일단 첫 번째가 교부 송달. 교부란 얘기는 가서 건네주는 거야. 이제 교부한다. 교부 송달. 자, 두 번째는 우편 송달.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편 송달. 요거 많이 하겠죠? 교부나 우편 송달. 요즘에는 이제 세 번째 전자 송달도 있어요. 메일 보내거나 등 하는 전자 송달 방법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 송달.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과세관청에서 메일 보내거나 하는 방법을 지 멋대로 해버리면 메일 확인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신청 시에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신청해야지만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스스로 명의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지만 그때 하는 게 전자 송달. 그러면 가서 건네주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적인 방법을 하거나 등 하면 되는데 이 1번, 2번, 3번의 방법이 다 취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야. 불능.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네.
그러면 서류에 송달이라는 절차를 생략하면 되느냐? 생략은 불가능해요. 해야 돼 무조건. 이게 부가처분이나 이게 처분이 유효하려면 내용도 만족해야 되지만 절차도 만족해야 된다. 절차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절차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송달하는 거야. 이게 공시 방법의 송달이죠. 그냥 송달하는 형식만 취하는 거야. 시군구나 이런 데 게시판에다가 그냥 공고하는 방식이에요. 그 시군구 게시판 누가 가서 봅니까? 그죠? 근데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네 번째, 이도저도 안 될 때 쓰는 방법이 공시 송달. 공시하는 방법의 송달. 이것도 있다 이거죠. 1번이면 3번이 안 될 때야. 얘는 신청 시만 되는 것이고 얘가 다 안 될 때 이거 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제? 자, 교부 송달 볼게요. 교부 송달. 자, 교부 송달은 건네주는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가서 어디에? 송달 장소에. 교부 송달은 송달 장소에 가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달 장소에 가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둘 다 만족한 상태로 건네주면 이게 유효한 송달이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면 당연히 출발. 송달 장소에 가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이거 송달 왔습니다. 받으세요라고 건네주면 그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교부 송달 방법이 이제 이거는 옛날 얘기지. 누가 지금 세무공무원이 가서 건네줍니까? 그죠? 이 방법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되는데 시험에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럼 옛날에 이 교부 송달을 했을 당시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가서 건네주는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자 그때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근데 송달 받아야 할 자에서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 못 만났네. 없는 거야. 없으면 없네. 다음 날 또 가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만든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돼. 예. 자, 만약에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이 받아야 할 자가 세무서에 뭐 업무 보러 온 거야. 와갖고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요번에 송달 보낼 게 있는데 혹시 받아가실래요? 오케이 가주세요. 받아간 거야. 거부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 유효한 송달이 되는 거야.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이거 만족 못했네요. 근데 얘를 만족한 거지. 얘가 이제 거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거부하지 않았다면, 거부를 하지 않고 받아갔다면, 그러면 이때는 이것도 유효한 송달이 되는 거다. 이것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만족하지 못했지만 얘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점 만족하게 되면 그때는 유효하다 이거죠. 자, 이제 반대로 송달 장소에 갔어요. 갔는데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못 만난 거야. 얘가 외출했다든가 등해서 없는 거지 이제. 없어.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안에 또 집에 또는 뭐 영업소에 사무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직원이 있든 아니면 가족들이 있든. 그러면 그 자들에 있으면 그 자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 송달 받아야 할 자 외에 거기 종업원이라든가 동거인 이런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자들을 우리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게 보충 수령인이야. 이거는 수임인과는 달라. 수임인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충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X인데 얘가 만약에 보충 수령이라면 있다면 이때도 역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야. 보충 수령인. 보충 수령인은 종업원,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자. 자 있어요. 띵동 눌렀더니 누가 열고 나오는데 없어. 봤더니 밑에 꼬맹이 한 3살짜리 꼬맹이가 하면서 뭐 아빠 뭐 그러면서 뭐 그러고 뭐 옹알옹알 하고 있어요. 아버지 드려라고 이제 주고 웃기죠. 그죠? 3살짜리 꼬맹이면 그나마 나은데 한 7살 8살 되면 크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종이 접기 할 거예요. 그걸로 종이가 왔네. 그래서 잘 접었네. 그리고 용 접었네. 뭐 하면서 아유 우리 기특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갔다가 모셔놔. 거기 이제 모셔놓고 있는 거지. 그걸 열어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접은 건데 어떻게 이걸 펴봐.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달이 안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보수성인 용어 이자한테 하게 되면 유효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갔어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 갔는데 이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얘가 자꾸 이게 기피하고 회피하고 하면서 이게 문도 안 열어주고 막 하면서 또는 그 자는 없는데 보충수령인이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 종업원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배우자도 있고 등등한데 문도 안 열어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안 받는다고 막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그러면 또 가야 되나요? 아니죠. 간 김에 주고 송달하고 오는 것이 맞잖아요. 한번 간 김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자, 이 송달 받아야 할 자 또는 보충 수령인이 엄연히 이 장소에 있는데 이 보충 수령인이 자 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수령을 거부하더라 이거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령을 거부한대요.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냐? 아니 뭐 설득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면 이때는 유치 송달이 가능하대요. 유치 송달이 뭐냐면 그냥 거기다 두고 나오는 거야 그냥. 아파트 문틈으로 밀어넣는 거야. 이거 서류입니다. 라면서 밀어넣고 안 받을 문도 안 열어주면 이건 서류 왔습니다. 라고 이제 밀어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유치 송달 가능하다. 근데 정확히 이제 유치 송달이 가능하려면 송달의 요건이 또 만족이 돼야 돼요. 수령 거부당하면 즉시. 수령 거부당한 즉시 해야 돼. 거부당한 다음에 가서 어디 나갔다가 이제 잠깐 나갔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또 가서 몰래 없는 틈을 타 가지고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령 거부 즉시 플러스 그 수령을 거부한 자 거부자의 인지하에 그 자가 아는 상황에서 이거 밀어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가 안에 있고 지금 수령 거부자 인지하에 플러스 송달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치 송달이래요. 이걸 만족해야 돼. 이런 것이 다 판례야 판례. 판례 개정인데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령 거부한 즉시 그 거부자 인지하에 송달 장소에다가 유치 밀어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송달로 인정해 줄게. 간 김에 이것까지 하고 와. 또 가지 말고 얼마나 불편해, 그죠? 그래서 2~30분 걸려서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1시간씩 출장 가고 막 그랬는데 또 가야 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개념인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유치 송달로 보시면 되고요. 자 교부 송달 봤죠? 자 이제 우편 송달이에요. 우편 송달. 자 우편 송달은 이제 이것도 이제 원칙. 우편이라 하면 여러분 우편 많이 보내보시니까 예전부터 그러면 통상 우편도 있고 그죠? 빠른 우편 뭐 이런 것도 있고 등기 우편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일반 우편, 통상 우편 또는 등기 우편. 자 그러면 어쨌든 국가도 이게 비용이란 게 들어가잖아요. 국가가 돈을 쓰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럼 일반 우편이 싸죠. 등기 우편은 좀 비싸죠, 그죠? 대신에 등기 우편은 반송까지 되고 등등해서 그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해. 반송이 되기도 하고 등등. 일반 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넣고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선택 한번 해보자. 출발은 원칙은 일반적인 우편도 가능하고 일반 우편 또는 등기 우편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일반 우편 또는 등기 우편. 자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자 근데 예외.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서류니까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야. 중요한 서류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납부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또는 독촉. 자 또는 강제 징수, 압류 걸고 등 이런 거 이런 대한 서류 이런 것들 송달하는 거야. 압류 거는 거, 강제 징수.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명령에 관련된 서류야. 자 고지나 독촉, 강제 징수, 정부 명령. 되게 중요한 것들이다 이거죠. 상대방이 이거를 제대로 안 받으면 큰 압류 걸고 이런 것들 제대로 서류 송달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압류 들어와 뭐 그래. 저번에 통지 보냈잖아요. 압류 통지.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하니까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등기 우편만 가능해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고지나 독촉, 강제징수 명령 관련 서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자,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에 단 원칙과 예외에 또 예외가 또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짜증 나는 거지 이제 양도 많고. 자, 등기 우편으로만 보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중에 고지야 고지. 뭔가 돈 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늘상 일상적인 것이고 이게 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얘가 우리 부가세 관해서 예정 고지.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것들 이제 중간연합 고지 같은 거야. 중간연합 고지. 예전 고지와 중간연합 고지는 다 뭐예요? 이건 나중에 이 받아갖고 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정기 신고를 할 때 기납부색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미리 냈다가 반 미리 냈다가 나중에 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설사 이게 송달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넣었다가 빼는 그런 구조니까 미리 좀 내는 구조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자, 거기다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 금액도 작네. 그런 경우는 일반 우편도 가능하대요. 근데 하나 또 들어온 것이 이제 이게 문합부 고지라고 하는 거야. 문합부 고지는 뭐겠어요? 얘가 신고는 했는데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거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지에서 떼우는 거예요. 문합부 고지. 왜 안 내니? 세금만 내라. 당신이 귀하가 신고한 건데 납부 안 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신고는 해야죠. 가산세 붙으니까. 근데 신고하고 돈이 없네. 없으니까 아, 어떻게 하지? 미루고 하다가 정신없으니까 넘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꾸 길어지고 하면 이제 고지에서 띄우죠. 한 달쯤 있으면 나와. 이제 우리가 보통 신고하고 나서 한 달쯤 날라와요. 날라와서 이제 내시오. 귀하가 신고한 거에 대한 세금을 안 내십니까? 내시오. 자, 그럼 이자는 지금 신고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게 안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얘가 모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잖아. 자기는 신고했으니까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바빠 정신없어서 안 내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니까 이때도 역시 등기편으로 보내야지만 된다 아니다. 이 등기편 보내는 이유는 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려주는 차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반드시 이자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네가 알고 있지 않은 신고를 네가 한 거니까 금액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죠? 금액도 알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인데 플러스 셋 다 50만 원 미만이래요. 50만 원 미만이래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편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규정이야. 이 규정상 이거 문제가 있어 없어? 느낌상.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개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 부가세 예정고지 만약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지서 띄어 안 띄어? 소액 부징수 아닌가? 중간연합도 50만 원, 다 50만 원 미만을 바뀌어지지 지금 50만 원. 50만 원이 안 되면 이거 안 내보내요. 날려보지도 않아 원래. 예전에 얼마였어 이게? 30만 원이고 할 때는 그나마 의미가 있지, 그죠? 그럼 이게 40만 원이면 보내야 되니까 그 50만 원 미만이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게 50만 원 다 상향돼 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건 어차피 안 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 없는 거다. 50만 원 미만 소액 부징수 알고 있죠 우리가, 그죠? 이거 금액이 자꾸 상향되고 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규정상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약간 금액을 더 올리든가 이제 이게 올라갔으면 얘도 올려가고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그죠? 그래서 일반 우편 보내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문화부 고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요거는 사실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에 걸려버리니까 어차피 고지 안 보낼 거다 이거죠. 안 보낼 거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우편으로 보낼 때는 일반 우편도 가능하고 등기우편도 가능하다. 근데 비용이 싸니까 이걸 하면 좋은데 이건 중요하니까 등기우편 돈 나가더라도 돈 더 들더라도 이걸로 해줘라. 등기우편으로 해라. 근데 다만 이때 고지하는 것 중에 이런 예정 고지나 중간연합 고지나 문합부 고지나 이 고지 세 가지는 50만 원 미만이면 이때는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됐죠? 일반 우편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볼게요.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양이 좀 돼. 이제 자꾸 뭔가 들어오고 막 하면서 개정되고 하면서. 자, 전자송달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청 나누는데 하면 안 되죠, 그죠?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 그죠? 나는 메일도 평상시 확인 안 해봐 이런 경우인데 메일 보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때 이제 전자송달을 하는데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잠깐 볼게요. 교재가 볼게요. 자,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전자적인 방법을 송달한다고 메일. 우리가 많이 쓰는 메일 보낸다 이거죠. 메일 보내는 거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이런 게 있어. 홈택스 의자, 홈택스. 국세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홈택스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저장한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열람하세요라고 이제 문자 보내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자, 그러면 메일 보내는 건 확인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문자로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저장한 다음에 문자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서류는 그렇게 전자송달 할 때도 둘로 구분해서. 그래서 박스에 가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박스 5페이지 상단에, 자 이때 방법은 뭐냐면 기억 납부 고지서, 그다음에 니은은 환급 통지서, 돈 내고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문헌적으로 납부 고지서만 들어가 있어. 독촉장은 안 들어가 있어. 되게 웃긴데 납부 고지서와 환급 통지서, 세금 내라는 납부 고지서하고 그다음에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한 통지서, 그럼 돈 내고 받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요것들은 오른쪽에 납세자한테 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열람하세요라고 문자 보내는 거야. 저장을 해놓고.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저장을 해요. 저장은 무조건 뭐 고지하거나 뭐든 다 저장은 해. 자동으로 저장하는 거야. 국세청에서 저장을 시켜요. 근데 이걸 열람하게 이제 문자 보내고 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지. 요게 있고 밑에 그 외에 일반적인 신고 안내문 같은 것도 이런 서류들은 그냥 오른쪽에 지정한 우편 주소 메일, 이메일 보내, 메일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전자손달의 방법이구나. 알았죠? 자, 이게 된다. 자, 그런데 왼쪽 페이지 하단가 보시면 이제 자 거기에 전자송달은 원칙은 신청한 경우에만 중요하고 예외로 자 전자송달을 해야 되는데 신청받아서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대요. 자 그래서 신청 시만 한다는 것과 자 이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홈택스 통해 가지고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가 있다는 거야. 장애가 있대요. 자 그럼 이거 못 하잖아 이제. 자 그럼 이게 말장난 치는 게 이거 못 하네. 아 그러면 이거 못 하니까 이거 해야지. 돼 안 돼? 아니죠. 이거 셋 다 안 될 때 이거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 하면 돼. 얘 신청한 자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고 이건 두 개 방법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장애가 있다면 이때는 교부나 우편 송달을 취하는 거야. 얘도 안 되면 이제 4번 가는 거지만 이게 가능하면 이거 하는 거다. 교부나 우편 송달 이거 한다. 자 이게 공시 송달한다고 돼버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자 장난치기 딱 좋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얹어진 얘기들은 좀 교재 보면서 보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만 먼저 볼게요. 전자송달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약간 지엽적이지만 나오는 얘기가 신청 의제가 있고, 자 전자송달 신청했던 자가 나 안 한대 철회가 있고요. 신청 의제 철회 나 이제 그냥 우편 송달 해주세요. 나 이제 전자적인 방법 싫으니까 철회. 신청했던 자가 철회하는 거야. 이것도 있고 또 철회 신청 안 했지만 철회 신청한 걸로 의제할게. 신청 의제, 철회 신청 의제 반대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좀 지엽적이고 자꾸 개정되고 막 들어가고 하니까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야. 신청 의제인데 이게 이제 판례인데요. 사실 판례가 불거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규정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홈택스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보통 시킨다고요. 일반 세무서에서는 이제 결정이 되면 저장을 시켜. 홈택스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자, 그럼 저장된 내용이 영원히 있고 이제 납세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원 가입돼 가지고 이제 공인인증 깔아 가지고 인증해 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하고 하면 이제 접속해 가지고요. 이것저것 중간에 뭐 이것저것 보는 것도 가능하고 막 그래. 얘는 이제 이 신청을 한 자가 아니었어. 신청 안 한 상태인데 일단 저장은 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거 받아야지라고 이제 이건 아니고 이거 신청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열람하고 막 해본 거야. 해보다 보니까 이 저장된 게 뭐냐면 얘가 소득세 중간연합이라든가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 또는 이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가고지라고 부르나요? 6개월짜리 얘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두 배로 올라가는 거죠. 예정고지 예정 부가고지. 간이는 기간이 1년이잖아. 간이과세자는 어쨌든 이거 중간연합이나 예정고지나 미리미리 보내는 것도 이것들은 당연히 직전기에 반만큼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결정 빨리빨리 해갖고 이제 저장을 시켜놓은 상태야. 그러면 이제 갑이랑 납세자가 이거 보다 보니까 저장된 거 이제 이것저것 열람하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제 확인한 거야. 이게 있네. 이게 있는 걸 저장된 걸 확인한 거지 이제. 자기는 이거 신청한 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인한 거야. 확인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결제해 버린 거야.
이게 자 계좌이체를 했다든가 내는 방식 계좌이체 방식도 있고요.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카드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등으로 해서 이거를 납부를 해버렸네.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일단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기능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얘한테 뭘 해야 돼? 이거 신청한 지 아니니까 이제 우편 송달 등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때 이제 송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송달을 하려고 했더니 납부까지 돼버렸네 이미 열람한 다음에 세금까지 내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송달할 필요 없잖아. 안 했던 거야. 송달을 안 했던 거야. 생략해버린 거지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이걸 내놓고 나중에 나는 이거 신청한 적도 없고 나한테 날라온 것도 없는데 나는 내가 보고 그냥 낸 거 아니냐라고 다툼이 불거져서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절차를 만족하지 않았지 않느냐. 신청 시에만 가능한 거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죠?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세무서의 업무 처리가 당연히 낸 거에 대해서 고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절차적으로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절충할까라고 규정을 넣어버린 거야. 이때 납부까지 돼버렸으면 확인하고 냈다면 이때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걸로 의지할게. 전자송달을 신청 안 했더라도 신청한 걸로 보고 이거 유효하게 봐주겠다는 거죠. 신청 의제 싸우지 말아라 아셨죠? 신청을 의지하겠대. 이거 의미 아시겠죠? 이게 들어온 거다. 자 거기에 4번이요 4번 오른쪽 5페이지 4번 신청 의제 납부고지서 송달 전 납세자가 정보통신망에 통해서 중간연합이나 부가세 예정고지나 예정 부가세액 등을 확인한 후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까지 해버렸다면 이때 그 납부한 시점에 이 전자송달 신청을 한 걸로 봄. 신청 의제 이 규정이 필요하겠죠? 이해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는 여기 동그란 5번이네요. 철회 신청인데요. 그냥 철회 신청은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나 이거 안 할래요. 전자송달 신청했던 자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하고 싶대 또 마음 바뀐 거지. 이거는 30일 지나야지 가능한 거야. 한번 철회하면 30일 지나야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일 철회 신청일부터 30일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6번은 이제 반대로 철회 신청 의제예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약간 이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바쁘니까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람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또 피해를 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장기간 이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자동으로 철회 신청한 걸로 보고 다시 우편 송달 같은 방법을 취하라는 얘기야. 이게 철회 신청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좀 까다로워. 자, 보세요. 자, 납세자가 2회 두 번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았대요. 2회 연속. 근데 그 서류가 또 정보통신망 통해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네요. 가로 열고 닫고. 홈택스 통해서 하는 그 위에 나와 있는 납부 고지나 환급통지서 이거 말하는 거지 이제. 정보통신망 통해서 송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이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 두 번째로 2회 연속, 두 번 연속 열람하지 않고 있는 그 서류에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 자, 그 서류에 대한 아래 나와 있는 기억 니은의 어떤 기한. 자, 기억은 뭐예요? 이 서류가 납부 고지인데 보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진 거야. 그럼 기한. 그다음에 니은은 이런 기한 정해지지 않은 서류래요. 그러면 이제 저장된 때부터 1개월 되는 날. 요 날짜 기억 니은의 날짜에 언제? 위에 동그라미 6번의 셋째 줄 다음 날 동그라미. 두 번째 정해진 서류에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이 정해진 날의 다음 날에 철회 신청한 걸로 의지한대. 그 얘기는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까지는 전자송달 유효한 거지. 두 번째 서류까지는 유효한 거지. 그죠? 연속돼서 서류 열람하지 않은 그 두 번째 서류에 이 기한 정해지면 기한, 그다음에 기한 없으면 저장된 때부터 1개월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철회한 걸로 보는 거니까 그 두 번째 서류까지는 유효한 게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자송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하나가 최근에 들어온 것이 작년에 거기 6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두 번 연속해서 열람하지 않았네 철회한 거지라고 보고 철회 이제 다시 우편 송달 등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열람을 안 했는데 냈네 납부를 했네. 그러면 이거는 철회 신청한 걸로 볼 필요 없지. 이 열람 방식을 열람을 안 했지만 어떻게 알아서 냈단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철회 신청한 걸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들어온 거야.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 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납기내 전액 납부까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시겠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원래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본 법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올해 개정이라고 되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개정 딱지 붙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변화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같아요. 내용은 작년하고 같아요. 이제 시행령을 법으로 옮긴 것뿐이야. 법률 령 할 때 영을 법으로 옮긴 것뿐이었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양이 많네요. 전자송달이. 자, 됐고요. 좀 힘드시지만 잠깐만 더. 자, 밑에 공송달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자, 이제 공시 방법의 송달이에요. 공송달. 해볼까요? 자, 이제 번호가 4번 연결된 공송달 이쪽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는 1번, 2번, 3번이 다 불능이다 이거죠. 이 셋 다 못할 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안 될 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예요. 2번, 2번, 3번의 방법이 다 불능일 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이 불능일 때 적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불능이면서 플러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어떤 사유를 만족해야 돼. 사유 만족을 해야 돼. 자, 만족하게 되면 자, 그때는 이제 공시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때는 이제 뭐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나 이런데 일간신문 등에다가 이제 게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 또는 홈택스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 방법에 송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송달은 이 사유가 좀 중요해. 어떤 사유냐? 자, 이게 세 가지 못 한다는 건 당연한 거 전제고 안 되니까 이걸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게 안 될 때 추가적인 사유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 사유가 자, 사유로 또 해서 번호 1번 할게요. 그냥 1번. 자, 주소나 영업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하대요. 주소, 거소, 영업소 이런 데가 불분명하대. 그럼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주소, 영업소 등이 불분명하대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번, 2번. 자, 주소, 뭐 영업소 등이 요게 국외 이고 and 송달이 불능이다 이거죠.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외국에 있고 그리고 송달도 불능이다 이거죠. 주소,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다 우편 보내고 하면 돼. 내라고 우편 보내거나 이제 고지하면 돼요. 자, 그거 and 송달 불능이야. 이제 과거에 말장난이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서 송달 불능이다. 틀린 질문 나왔어요. 있어서가 아니고 있고 and 주소, 영업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 불능이다. 그죠? 송달 불능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 이게 들어가 있고 3번. 이게 이제 우편 중에 등기 우편으로 보낸 거야. 송달인데 플러스 수취인이 받을 수취인이 부재중 없대요. 부재중으로 반송됐대요.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대요. 있고 네 번째 이제 직접 가는 거야. 이제 세무 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어요. 간 거야. 갔는데 플러스 수취인 부재중.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수취인 부재중이다 이거죠. 이런 경우. 자, 근데 여기 등기편 송달에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이런 일은 빈번하지 않을까요? 등기편으로 보냈는데 수취인이 없어. 집이 없는 거지 이제. 아무도 없어서 등기편이니까 당연히 반송되겠죠 이제. 상대방이 없으니까. 우편함 넣고 간 일반 우편이 아니고 등기편이니까 그죠? 당연히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또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방문했는데 수취인 부재로 이제 부재 중이다. 세무공무원은 언제 방문할까요? 밤에 방문할까요? 낮에 방문할까요? 자기도 엄연히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그 근무 시간에 방문하면 이자도 근무하겠지. 자리 없겠지,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엄연히 내용을 보면 자, 이게 and 플러스 송달 불능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제. 이게 일단 기본이고 여기다가 송달 불능이다는 등기편 말고 이제 교부나 뭔가 다른 방법 다 취할래도 못 취한다. 에다가 요거 하나 얹어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지간하면 다
다 이거 하겠네. 이거 딱 보자마자 칩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 하겠네. 이게 아니에요. 송달 불능이라는 게 또 엄연히 추가로 이제 요건에 등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2회 이상. 근데 이때 수취인 부재라고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외출하거나 출장 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래요. 이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이 송달 장소를 장기간 이탈해 가지고 이때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거기까지 여러분 보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도 그냥 집에 없다, 외출했다, 출장 갔다 이런 거, 외근 나갔다 이런 것들은 개념이 아닌 거야. 이 수취인 부재도 약간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이 그런 사유를 만족해주면 된다고 돼 있다. 자, 있고요. 이때 이제 2회 이상 방문인데 2번 이상 방문인데 자, 오늘 갔어요. 그리고 띵동 없네. 다음 날 또 같은 시간에 갔더니 띵동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때 2번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에 3일 이상이 돼야 돼요. 이 2회 이상 사이에 3일 이상이 돼야 돼요. 이때 3일 따질 때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그 다음에 근로제 날 이거 빼고 판단하래요. 이것도 역시 개정사항이야. 네, 시행령이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개정사항이다. 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5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있습니다. 자, 요거 3일 이상 따질 때 토요일, 그죠?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이런 것들 근로제 날 이거 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다고요. 요 얘기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가볼게요. 5페이지 가시면 이제 하단쯤에 공송달, 교부나 우편 전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 주소 영업소가 9개 또는 불분명, 9개 또는 불분명이면서 송달 곤란 인정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좀 약간 축약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맞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하다든가, 9개 있고 송달 불능. 송달 곤란, 송달 불능, 등기부편 송달, 부재로 반송 이렇게 2회 이상 방문. 이건 구체적으로 밑에 기역 니은 해서 조그맣게 꽃표시해서 나와 있죠. 자, 기역은 서류를 등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 중 또는 거부하에 반송됨으로써 기한 내 송달 곤란하다. 니은은 2회 이상 방문인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일 사이 기간이 3일 이상. 그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하며 그 다음에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기내 송달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방법이다 밑에 시군구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정보통신망이 홈택스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밑에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통해 할 때는 다른 방법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되나 봐, 그죠? 자동으로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하라는 얘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송달의 효력이래요. 자, 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아까 서류의 제출은요, 언제였죠?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 특례.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의. 그럼 도달주의는 교부 송달은 도달도 필요 없고 가서 주는 건데 우편 송달이 이제 문제죠. 우편으로 송달할 때는 도달주의다.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인데 우편 송달은 도달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전자 송달은요? 아까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는 거는요, 전송된 때인가? 안 헷갈리게. 이제 전자 송달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메일 보내거나 홈셋에 저장한 다음에 연락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언제 효력 발생하라고 보면 돼?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입력된 때 반대죠. 그래서 아까 전송된 때라고 하는 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잖아. 그때는 그런데 여기 와서 듣고 나니까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납세자가 내가 세무서에다가 뭔가 전자적인 방법 신고하는 거는 전송된 때, 구세청장한테 전송된 때, 반대로 세무서에서 나한테 전자적인 방법으로 뭔가 나한테 서류를 송달해 줄 때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거 할 때는 메일 보내거나 저장한 다음에 열람하게 하는 거니까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럼 얘는요, 공송달. 얘는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야? 얘는 그냥 게시판에다가 아니 관보에다가 게재하고 이런 거니까, 그죠? 이렇게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 그럼 공고일부터 14일 지나면 효력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냥 정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얘가 볼 거다라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일단 형식은 취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냥 14일 정도 말미를 주겠다. 이렇게 14일 지나면 효력이 있다. 지난 때라고 돼 있네요. 됐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문제. 자, 뒤에 OX 문제 있어요.
자, OX 문제. 자, 아까 우리 보셨던 거, 자 내용까지 해서 한번 쫙 풀어드릴게요. 지금 지만 자 12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 자 가시면 1번 문제부터 풀게요. 자 이제 국기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과 총칙법 맞죠? 국기법은 성격이 총칙법. 그다음에 납세 권리 의무도 있고 권리 구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불복절차법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맞죠? 맞는 지문. 총칙법 성격, 불복절차법 성격. 2번 국기법은 행정심판법과 관세법이 우선하에 적용된다 맞습니까? 행정심판법보다 앞서죠. 전체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불복제도 통해서 하고 소송 가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달라. 근데 이게 우선이다 돼 있는데 관세법에는 우선하지 못하죠. 그죠? 이게 잘못됐네. 3번 국기법은 내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국기법에 반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기법이 우선하에 적용된다가 아니고요. 이게 우선 원칙을 버렸습니다. 개별세법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국기법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다. 자 잘못되어 있는 지문. 4번 국기법상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야죠. 마지막에 뭔가 잘못되어 있네. 관세, 그죠? 관세에 말한다. 관세는 제외입니다. 국세할 때 지방세 제외 당연히. 그다음에 관세, 이비수입, 부가세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뭘로 들어올 건지를 알고 딱 대입을 찾아야 되겠죠.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뭐 그렇지 싶은데 그죠? 관세가 들어갈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5번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이게 뭐야? 각각의 국세별로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개별세법. 아까 세법 중에 개별세법 이거와 국징, 국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일반세법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잘 되어 있나요? 공격이 뭘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국기법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 되는 거야. 아까 국기법이 이 법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 공격이 안 들어왔네? 그럼 무난하게 그냥 개별세법과 일반세법 중에 5가지 국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게 세법이다. 국세와 세법 용어의 정리. 자 6번 문제. 국기법상 납세무자란 이거 납세무자 보는 순간 또 공격이 뭘로 들어올 것 같아? 납세자하고 납세무자의 범위 징수납부무자 같은 거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국기법상 납세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렇죠? 근데 가로 열고 국세 징수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포함. 그렇죠. 징수납부무자를 포함하면 안 되지. 이게 납세자가 되면 포함이 맞을 거야. 납세자 폭넓게. 자로서 2차 납세무자 및 납세 보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것도 틀렸네. 아까 우리 납세무자에 뭐도 포함한다고요? 본래, 자기 자신, 본래, 2차, 그다음에 물적 납세 의무, 보증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납세무자에다가 징수납부무자까지 더하면 납세자가 되는 거죠. 납세자가. 자, 7번.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하는 세액이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한다. 그렇죠. 이게 공격일 텐데 해당 국세에 포함하는 거지. 가산세가 특이하게도 행정벌인데 이것도 조세 형식을 취해서 세금에 포함시켜서 걷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행정벌인데도 불구하고 조세 국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 8번은 과거에 출제가 됐던 특이한 지문이었는데 어려웠던 지문이었죠. 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또 나올까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은 효율적인 조세 정책의 수립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해당 연도부터 3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5년으로 돼 있어. 5년, 3년이 아니고 이런 거를 뭐 물어봤어요. 과거에 시험에. 자, 중장기 계획은 5년입니다. 중장기 정책을 운용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개연도.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9번. 이제 기간 나와요. 기간. 국기법상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가요? 초일 불산입이죠. 민법. 초일 산입은 적수만. 아까 적수. 그죠? 그거 아니면 자, 이거는 민법에 따르니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만 다음 날 개념인 0시부터와 아니면 나이, 연령 계산할 때만 초일 산입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자, 잘 정리하지 않은 걸 헷갈려요. 자, 10번. 자, 이것도 기출 문제 나왔던 건데 좀 짜증나는 건데 세법상 의무 이행을 하는 기간을 만약에 8월 10일부터 5일간으로 정했다면 규정이 8월 10일부터 5일. 그럼 이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야? 초일 산입 불산입?
대원칙 불산입 그죠? 8월 11일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10일, 12, 13, 14, 15일까지 5일이니까 이때까지 하는 거네. 근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는 8월 15일은 공휴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8월 16일로 가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사이에 공휴일 일요일이 없을까? 그죠? 연도가 지금 빠져 있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있겠지.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이에? 당연히. 그러면 또 만료일은 또 연장돼서 다음 날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휴일만 따질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로 따져야 되는 거군요. 또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나 어쨌든 틀린 건 맞잖아요. 그죠? 어떤 건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도록 어쨌든 이제 틀린 건 맞죠. 그죠? 자, 다음 11번. 우편으로 과표 신고서 또 수정 신고서 등등을 제출한대요. 우편 제출. 우편으로 서류 제출할 때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 그죠? 우편 날 때 도장 보이네요. 찍힌 날 가로 열고 찍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고 분명하대요. 그러면 그 서류가 도달한 날 가로 열고 닫고 맞아요? 통상 배송 일수죠. 통상 배송 일수를 고려해서 판단하라. 자, 그게 틀린 거네. 자, 12번.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기 만료일에 정보통신망의 정전이나 등등으로 오류가 장애가 있다면 자 그러면 가동 전자신고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잘못됐죠? 된 날의 다음 날. 공격이 분명히 예상이 가능하잖아. 나오면 딱 읽으면서 아 다음 날 그죠? 분명히 뭐 복구된 날 틀렸고 또 신고 납부될 수 있게 된 날 틀렸고 그죠? 다음 날. 13번. 과표 신고 또는 과표 수정 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 등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관련 서류로서 지정하에 고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신고할 때 전자신고는 일단 3월 말까지 하는데 또는 뭐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서류 첨부 서류는 언제 10일 범위는 연장할 수 있다. 20일이 아니고 10일. 잘못된 지문. 14번.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총 9개월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 기한 연장 사유에 있었습니까? 아까 사업에 심한 손해 중대한 위기 이런 거 없었죠? 이게 원래 있었거든요. 예전에 있었고 시험이 자주 나왔던 지문이야. 자 결론 내가 사업에 심한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대요. 그럼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 신고가 있고 납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에 대한 연장을 할 필요 있나요? 내가 사업에 심한 손해가 있다고 이제 그러면 더 정신 바짝 차려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는 할 수 있지. 돈이 없어 납부를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납부에 대한 것만 연장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기한연 사유 막 하면서 아까 사유 막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납부에 대한 거는 국진법으로 이관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그죠? 국진법으로 이관됐다. 납부는 우리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까지만. 천재지변 기한 연장이 납부나 징수는 국진법으로 갔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납부에 대한 거야. 납부만이야. 납부만. 그럼 여전히 이제 이거는 국진법으로 갔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참고 삼아만 넣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국진법 내용이야. 사실은 국진법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결론은 사업에 심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도산 우려가 있다면 이거는 신고는 할 수 있구나. 납부에 대한 건 이거는 연장이 되는 게 맞지만 납부 돈 내는 거는 힘들지만 신고를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빼지 않고 넣어놓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해설 읽어볼까요? 해당 사유는 국진법에 넘어가서 그쪽에 납기 연장이나 납부 고지 유예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납부가 빠지면서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국기법상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야. 이제 맞죠? 납부에 대한 것만이니까 우리는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까지만 연장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납부는 빠져 있고 얘는 납부에 대한 거 연장되는 거니까 같이 국지법으로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빠졌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자 좀 약간 국진법도 공부하시면 돼 이제 그쪽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전부터 얘가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긴 해요. 예전에 같이 있을 때부터 납부에 대한 것도 같이 있을 때 이관되지 않고 있을 때부터 얘는 신고 납부라고 틀린 지문으로 얘는 뭐만 납부만 아셨죠? 납부만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만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느낌만 가져놓으세요. 15번 자 국기법에 따른 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한다.
기한 연장은 아까 모두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 그죠? 직권. 자, 그것도 예상 가능한 공격이네요. 16번.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6개월 그죠? 아까 6개월 잘못됐고요. 뒤에 뭐 사망하여 상중 등등 뒤는 잘 맞는데 3개월이 잘못됐다. 17번.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장은 기한 연장을 신청한 자가 3일 전까지 할 수 없다 인정하는 때에는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죠? 3일 전까지가 원칙인데 인정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까지 하는 거죠. 신청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료일 전에 개별 통지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뭐 4번 사유가 전국적, 그죠? 또는 뭐 개별 통지가 시간 여유가 없다든가, 그죠? 또는 다수한테 해야 된다든가, 부다수 이런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의 통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죠? 자, 그 절차적인 얘기를 잘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자, 지금 보시는 서류의 송달 얘기야 이제. 연연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제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가장 유리한 자한테 하는 거다. 맞아요? 뒤죽박죽이죠? 자, 서류에 송달할 때, 송달 받아야 할 자 따질 때 연연합세무자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표자. 원칙. 근데 대표자가 정하지 않았다면 징수유리한 자. 근데 납부 고지와 독촉만은 각자에게 송달한다. 이게 규칙이잖아요. 규정이잖아요. 그죠? 여기 잘못돼 있죠, 지금. 고지나 독촉은 각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리한 자가 아니고. 자, 19번. 납부 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등 정부의 명령 이런 중요한 서류는 우편 송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편해야 된다. 맞습니까? 반드시 예외 없이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예외가 있나? 아닌 게 있지 않나? 따져보셔야 돼. 반드시는 아니지. 이 안에 뭐라면 이 중에 고지 아까 그죠? 50만 원 미만 그죠? 이때는 한다. 뭐 소득세 중간이납이라든가 이런 등등 문화부 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자, 20번.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또는 동거인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이라든가 동거인은 뭐야? 누구야? 보충 수용인인가요? 이런 자들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인 송달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 송달한 경우에도 효력이 유효하다. 맞나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해 유효한 거죠. 이 장소 외의 장소에서 얘가 거부하지 않으면 유효한 거죠. 송달 장소에서 얘를 못 만났지만 얘가 있으면 얘가 유효한 거죠. 그 여기선 지금 뭐야? 얘가 보충 수용인이고요. 그리고 이 장소 외의 장소래. 이거 X고 얘가 보충 수용인이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예요 지금? 출발이 사용인 또는 동거인이잖아요. 보충 수용인 개념이 되는 거고 이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인 장소 외의 장소니까 이 장소도 만족 못한 거야. 두 개 다 만족을 못한 상태죠. 이 보충 수용인은 이거 장소에서 여기 장소에 주소나 영업소에서 종업원이나 동거인이나 등등을 발견해서 그 자가 받아가는 게 이거야. 그죠? 그럼 얘는 만족하는 전제. 이 장소에서만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충성인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외의 장소에서 얘가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동그라미면 된다는 건데 그 뭘로 바꾸면 얘가 맞는 지문 될 수 있어요. 종업원 동거인이 뭐라면 명의인 개념인 여기 지웠죠? 명의인 개념이 뭐? 수임인 되면 되는 거예요. 수임인. 권한 위임받은 자가 되면 얘는 권한 위임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얘는 얘가 X고 얘가 X 이게 돼버린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족을 못했다. 좀 어려운 지문이네 20번이. 자, 21번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아니면 경찰관서에 이런데 유치장에 체포 구속 유치 될 때는 뭐야 갑자기 공송달 방법에 의해서 그런다? 잘못됐죠, 그죠? 자,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면 돼요?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의 장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2번 공송달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나면 효력이 있다. 맞죠? 그죠? 효력발생 시기 14일 지나면 효력이 있다. 23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환급금 송금통지서 이런 것들 전자송달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문헌적으로 납부고지서만 들어가 있어요. 독촉장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문헌적으로 풀이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짜증나지만 어차피 고지나 독촉이나 돈 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아까 그 박스에 납부 고지서와 환급금 돌려받는 거 세금 많이 낸 거 돌려받아가세요라고 하는 환금 송금 통지서 이것만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열람하게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메일 보내면 된다. 그래서 독촉장이 빠져야 돼요. 독촉장이 잘못된 거야.
짜증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헌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잘못된 지문은 맞으니까 문헌적으로 독촉장은 빠져 있으니까. 24번 납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중간연합이나 예정고지나 예정부가세액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 버렸다면 이때는 전자증서 신청으로 본다. 맞죠? 길지만 맞죠? 자동으로 신청한 걸 의지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죠? 내버렸던 우리가 확인해서 냈다면 신청한 적은 없지만 열람해서 확인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냈다면 신청한 걸 의지하겠다. 25번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어도 이 방법에 따라 송달도 유효한 걸로 효력 가진다.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죠? 자, 신청할 때만 인정하는 거야. 신청 시에만. 아니면 신청을 의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때만 인정하는 거지. 자, 그 외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26번 납세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3회 연속되는 경우 땡 2회. 그 세 번째 열람하지 않은 어쩌고저쩌고 잘못된 겁니다. 자, 27번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도달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이건 뭐야? 서류의 송달이야 제출이야? 송달. 제출은 서류 제출은 발신지 특례니까 이때 이것도 추정이나 마찬가지 이제 발신했을 때 그때 된 걸로 보겠다는 거니까 그죠? 특례를 만들어 준 거니까. 근데 반대로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그냥.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의.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정이 해서 도달할 수 있었을 거다. 우편을 언제 보냈으니까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보냈으니까 도달했을 거다. 추정하는 규정은 없어. 상대방의 지배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잘못된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리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풀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고 헷갈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됐든 아니면 서브노트를 별도로 만들든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문제 풀 때 뭔가 헷갈리고 했던 게 있으면 빨간 펜 같은 걸로 넘겨서 헷갈리지 말라고 나한테 막 거기 메시지를 막 써갖고 이제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만 달달달달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늘 뭐 내일 듣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 거니까 막 하시면서 왔다 갔다 지하철에서만 보시는 걸로 하든가 한 번은 또 한두 번 돌려보셔야 돼.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지만 또 머릿속에 딱 이제 저장이 되는 거니까 한 다음에 다른 공부하다 또 잊고 하다가 뭐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앞으로 한 달 뒤가 됐을 때 이제 또 그때 또 슬그머니 한번 꺼내갖고 또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는 거죠 이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몇 번 더 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헷갈리고 아니면 오늘 한번 내일 한번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안 보고 들어간다라면 무의미한 시간이 된 거예요.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더 안 좋은 게 돼. 역효과. 공부는 했으니까 시험 문제는 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풀면 하나 정도가 아닌 건데가 되는 거야. 오이선다가 사지선다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의미 없잖아. 어차피 틀릴 건데 그 시간에 다른 법인세를 풀어야지. 그죠?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리하고 적어도 3, 4회독 이상은 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2차 때 기억이 나고 바로 1차 붙고 2차 동차반 딱 들어와서 들으면 국기법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나니까 또 연결지어서 이런 거 좀 더 외워야 되는구나.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16시간 뭐 20시간 잡아놓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는 게 우리 나중에 그 들어가시면 한 뭐 6시간 40시간 정도를 해요. 우리 2차 들어가면 세법학 시간에 한 40시간이 안 가 35시간 정도 해요. 그렇게 되면 열 몇 시간 정도만 추가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다가 그것만 추가하면 2차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 해 놓으시면 이제 2차에 큰 도움이 된다. 자, 어쨌든 이제 내용 정리를 이제 서류 송달까지는 정리한 거고요. 이제 법인한 단체 등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법인한 단체 정도 이렇게 시간이 너무 좀 제가 중간에 좀 잘못 관리를 못해서 문제까지 푸는 거를 좀 놓쳐갖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주제 하나 보고 간단하게 좀 보고 식사는 1시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